선택한 것도 한국당을 압박하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과 여야 4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을 하기는 하겠다, 열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못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국회가 열려도 처리해야 되는 추경이나 다른 민생 법안들 처리는 한국당 없이는 좀 힘들 것 같다. 기자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열린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 법적인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단독 소집이라고 좀 돼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혼자 여는 게 단독 소집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여야 4당이 같이 하는 것도 단독 소집이라고 합니까? 단독 소집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임시회를 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막 그런데 한국당 빼고 하니까 단독 소집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75명이면 4분의 1. 예. 4분의 1이면 75명만 넘으면 되는데 75명 훌쩍 넘기는 거죠? 예, 넘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법적으로 국회 문은 열리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 의장이 이제 소집 공고를 냅니다. 네. 3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17일자 어제죠. 예. 소집 공고를 내게 되면 20일 날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만 거치면 국회는 열린 겁니다, 이제. 열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회는 20일이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열리면 뭘 할 거냐? 열려봐야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뭐 열리나 마나인데, 장혜찬 평론가님, 한국당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몇 개 달려 있죠. 네, 지금 나온 상황에서 큰 조건 2개 우선 설명드리면,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단독 회담을 주장했습니다. 요구했고요. 아하. 지금 청와대에서는 5당 회담 이후에 동시에 1대1 회담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5+1.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황교안 대표와의 이 단독 회담의 비중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황 대표 입장에서는 3당 회담과 1대1 회담을 묶든지, 아니면 어쨌든 본인의 단독 회담에 좀 무게감을 더 맞췄으면 하는 바람을 어제 한번 다시 드러냈고. 그럼 정확하게 황교안 대표의 요구 조건은 1+5. 그러니까 나랑 먼저 1대1로 하는 걸 먼저 하고 5당을 하자란 얘기예요. 5당을 하고 나랑 먼저 하는 5+1. 순서는 개의치 않겠다? 기존의 주장에서는 5가 아니라 이제 3이었고요. 3, 예. 원내 교섭단체가 회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어제의 다시 요구는 그러한 순서상의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대통령이 어쨌든 1대1 회담에 응하라. 나랑 1대1로 하는 거를 네, 이 해라.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네.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모두 두 가지 한국당의 요구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자, 김선일 평론가님, 네. 민주당은 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1대1 영수회담하자, 순서에 상관없이 경제청문회 열자. 둘 다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 받겠다는 겁니까? 일단 1대1 영수회담은 순서에 상관없이라고 한다면 받죠. 근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5당 대표하고 하자는 걸 먼저 제안이 돼 있으니까 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1대1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1대1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들만으로 3당 그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른 것이고요. 다른 얘기고. 예. 경제청문회는요? 경제청문회는 이제 그 이인영 대표께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못 받겠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야가 이렇게 한국당 돌아오라고 압박을 좀 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걸 돌아오도록 하는 명분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구체적인 자세한 속사정들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윤기찬 변호사님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안양 지역인가요? 네, 안양. 안양 지역에. 그러면 이제 한국당 내부 사정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국당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좀 정교한 분석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티기잖아요. 일단은 국민 여론 좀 싸늘한 것도 좀 못 느끼시나요? 지지율 한국당 변화 지도부? 보면은 분명히 그 국민 여론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 그걸 한국당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파트너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도 그렇고 추경 부분도 분명히 애당초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을 했다가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하는 추경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뜯어보면 또 그 걸맞지 않고 그 경기 활력 제고라는 부분도 사실은 마뜩치가 않습니다. 효과 예, 면에서. 예. 이런데 그 제1야당이 이걸 견제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면 예.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아하. 그래서 국정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욕을 먹더라도 네. 협상 지렛대를 활용해서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말씀 나오시겠지만 사실은 한국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예결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상황 하에서는 저희로서는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황교안 대표의 이제 회담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제 5대1 회담 후에 같은 날 1대1 회담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받아들이는 면에서. 근데 5대1 회담을 하면서 의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1대1 그 같은 날 1대1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역제의한 것이 그러면 3대1 회담하고 그 같은 날 1대1 하는 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청와대에서 또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결렬됐던 것이지 저희가 이제 1대1 회담을 통해서 민심 들었던 것을 또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진정성 있는 국정 견제 이런 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청문회라는 제도를 좀 도입해서 사실 공청회 청문회라는 건 가능합니다. 네. 국회법상 가능한 거거든요. 중요 안건 할 때.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공적인 공론화장을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여당 입장에서 굳이 이걸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좀 하나하나 반론되는 좀 질문들을 좀 사전에 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세 분한테 좀 돌아가면서 제가 좀 여쭙도록 하죠. 먼저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테니까 먼저 추경안만 놓고 보면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려면 그 전에 상임위원회인 예결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장이 한국당이죠. 한국당 현재는 아마 공석이고요. 한국당 몫입니다. 한국당 몫이죠. 예, 이제 임기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결위원회는 한국당 협조 없이 통과 절대로 못한다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안은 자동 부의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혹시 일정 기간 동안에 통과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네.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하네요. 추경 예산안이 마뜩치가 않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경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뜯어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하고는 상관없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상관없는 거다. 이런 엑소표 칠 게 너무 많다. 라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경제 청문회가 필요하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이제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일단 예비 심사를 합니다. 예. 예비 심사한 이후에 이 예비 심사 기간은 의장이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만약에 다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예결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만 저희가 이제 이걸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대한 권한만 갖게 됩니다. 자동 부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한국당이 위원장이 아닌 곳에서는 네. 한국당이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괄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야, 이제 요 설명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이해를 하실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어찌 됐든 예산 심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이 추경 예산안의 허구를 좀 들춰봐야 되겠다는 얘기로 좀 큰 틀에서는 좀 제가 좀 이해를 좀 했는데 김선일 평론가님이 한국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논리로 이걸 반박하고 있나요? 민주당보다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견제에 대한 의미를 자유한국당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선거에 의해서 이번 국정의 책임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져라라고 국민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견제의 의미는 뭐냐? 잘못된 거를 밝혀서 다음 선거에 활용하게 국민들께서 활용해서 심판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민주적 거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근데 견제가 마치 뭐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예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발목 잡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하려면 이거 잘못됐다. 뭐 추경안이 마뜩치 않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예결위로 부족하다 해서 그 경제 청문회를 요구한다. 뭐 그거 할 수 있죠. 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도 그걸 못 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유한국당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견제가 마치 우리가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주장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견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상임위에서 하는 거 그리고 예결위로 넘어와서 하는 거 이런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예년에도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 예산을 심의할 때도 기일 지정을 국회의장이 해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그 심사가 다 끝나지 않으면 바로 예결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추경이라고 별다른 게 아니고요. 권한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이 좀 유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예. 자, 국회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좀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이거를 판단하시는 장혜찬 평론가님한테 좀 같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예결위 추경 예산안이 항상 논란은 빚었지만 통과 안 되고 무산된 적은 없죠. 대한민국 추경이 국회 역사상.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매년 통과가 되긴 했고요. 예. 그러나 이번 근데 이번에 관련해서도 며칠이죠? 지금 올라간 이제 필요하고 있는 게 한 5일쯤 되죠. 네, 거의 2달이 거의 돼가고 두 달, 있습니다. 거의 2달. 매우 자, 길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들여다보는 저도 한국당이 이 추경 예산안 중에 어떠한 부분은 이거는 말이 안 되라고 반대를 하시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어요. 혹시 장혜찬 평론가님은 한국당의 이 추경 예산안의 좀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뭐 제가 한국당 입장을 대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예, 이번 좋습니다. 뭐가 추경에는 됐든. 좀 지적하고 싶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일 큰 게. 우선은 지금 제가 간단히만 들여다봐도 이게 과연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인가 싶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은 뭐 5G라고 하죠. 예. 5G 콘텐츠 개발에 197억 원, 200억을 추경에 녹여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163억 원. 제로페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예, 예. 매우 서울시에서 차가운 하는 거. 네, 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로페이 활성화하는데 76억 원, 100억 가까운 돈을 또 이 추경 안에 편성시켜 놓았고요.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걸 기획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동네 마을 축제한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하는데도 26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살짝만 살펴봐도 지금 시급하게 우리 경제 살린다는 것과 이게 대체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 추경 아니고 이건 사실 본 예산에 녹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항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 또 한 가지 예. 지난해에 사실 이 야당이 또 협조해서 3조 7,800억 원의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3조 3,800억 원입니다. 다 못 썼다는 얘기예요. 네, 필요하다고 예산을 가져가 놓고 4천억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작 만들어주고 통과시켜준 예산도 제대로 못 쓰면서 이제 와서 계속 돈만 더 많이 확보해달라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야당은 충분히 질책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나름대로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목할 대목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 있군요. 보입니다. 예. 그러면 같은 공통 질문. 그럼 들어가서 심사해서 깎으면 될 일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서 예. 추경 심사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정부 여당이 추경을 통과 안 시켜줘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또 할지 모르는데 네. 추경을 차라리 통과시켜주고 그 이후에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 여당이 오히려 등골이 더 서늘해질 것 같거든요. 아, 한국당이 들어가서 추경은 깎을 건 깎고 통과시켜 주는 게 정답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협상을 하는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따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이 주관하는 거 크게 두 가지잖아요. 경제청문회 못 받으면 못 받는 쪽에서 협상 대안을 제시해야죠. 예를 들면 예결이나 기재위 열어서 홍남기 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 출석하게 해주겠다. 지난 연말 운영위에 조국 수석이 출석한 것처럼. 그러면 청문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묻고 따질 수 있는 장치가 되잖아요. 또 1대1 회담 도저히 못 받겠으면 순서라도 좀 조정하겠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여당도 그 타협의 여지를 너무 안 준다라고 하는 말씀.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아하. 한국당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명분을 찾기가 참 힘든 상황이다. 그래요. 빈손으로 백기투항하라고 하는 상황이니 참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한 번만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나와 있는 추경안은 우리는 뭐 예산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법률가로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요 추경안은 요거는 조금 문제 있다. 하나 두 개만 딱 꽂으시라면 뭐부터 아까 꼽으실까요? 일반적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력 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숙고의 여지가 있어요. 일자리 추경이 아니잖아요, 이번이. 예. 경제활력 제고 추경인데. 근데 일자리 예산 좀 해서 월급이 나가게끔 하면은 그게 경제 근데 활력이 그거는 된다는 사실은 논리. 이제 이게 추경으로 할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3,200억 정도가 지난 추경에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불용 예산이 각 그 정규 예산에서 불용 예산이 해마다 한
한 7조 정도 남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 이미 3조 가량의 그 예비비가 있어요. 그중에 1조 8천억이 재난 예비비입니다. 그걸로 충분히 먼저 집행이 가능하고요. 각 부처별로 재난 대책비가 일반 정상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씀하신 저런 그 시급성 내지 이 추경이 아니면 경제가 활력 제고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네.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공청회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 추경인지 따져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면 따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답답하다는 말씀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이 찼다고 아무하고나 붙잡고서 손 붙잡고 결혼하는 얘기냐라는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였군요. 예. 자, 그럼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요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한 대목이 있다면?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그렇게 안 좋고 나쁜 추경이라면 오히려 국회 들어와서 명료하게 그걸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오히려 빛의 속도로 예.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책임도 꼭 져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경제청문회 꼭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추경이라면. 근데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안 좋은 추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사를 안 하니까 그 이슈는 사라져버리고 발목 잡기 이슈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근데 그거는 이제 한마디 보태드리면 사후에 책임 공방을 하는 이런 그 청문회보다는 지금 저희가 청문회 하자는 것은 사전에 이것이 적절한 추경 편성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불러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출석이 보장되게 되면 응할 그 아마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해볼 만하거든요. 전문가들 불러서. 아니 그런 그런데 건안 받을 예결위를 리가 없을 것 하면서 원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공청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 불러서 할 거면은 예결위 공청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청문회일 필요는 없다. 네. 추경이 편성되게 된 그 이유가 이제 뭐 사실 그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지금 현재 경제정책 라인도 오셔서 배경 설명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또 공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출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방법이 이제 청문회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자, 두 분의 저 온도차가 나는 그 의견이 좀 오가는 사이에 샵 368의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청문회는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자유한국당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의 문자인 것 같고 이런 문자도 있긴 있네요. 중매 결혼해도 잘만 살더라. 왜 꼭 그렇게 안 들어오려고 그러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네요. 예. 자, 국민 여론이 좀 궁금한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간 지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 여론조사 한 거 있죠? 네, 사실은 뭐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주간 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정당 지지율에 그럼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약간 반등하긴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고요.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로 국회 장외투쟁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한국당 지지율 35% 근접까지 치솟았다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네네. 약간 손해를 본 국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하, 이게 장기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무작정 버티기에도 지지도 추세만 놓고 보면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럴 거면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있죠. 같고요. 장제원, 윤상현 전부 다 이제는 들어갈 때 됐다 이런 목소리들을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런 분들도 지역의 바닥 민심이 싸우더라도 일하고 싸워라. 들어가서 싸워라 이런 것들을 청취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고 제가 이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케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지금의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7번의 장애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을 7번 했어요. 이 말은 야당이 쓸 수 있는 투쟁의 카드로 국회 보이콧이 자주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7번의 장애투쟁 중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성과를 거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광우병 파동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국민 맞아요. 여론이 워낙 절대적이었고. 네, 네. 나머지 6번은 이 야당인 민주당도 백기투항, 별다른 소득 없이 국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게 지금 뭐 문희상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이상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늘상 있어왔다. 투쟁의 방편이다. 그러나 이전 전례를 찾아봐도 뭔가 분명한 성과를 얻고 복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한국당의
지도부도 많은 고심이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 파행의 책임이 뛰쳐나간 야당 책임이냐, 뛰쳐나가도록 만든 여당 책임이냐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이니까 그거는 잠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로 정치적 전략적 이해득실 관계 궁금해요. 윤 변호사님. 한국당 지도부는 가만히 제가 눈치를 보니까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명분을 만들어서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원외인 황교안 대표는 빈손으로 이게 돌아가기는 지금 아주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작전을 좀 가는 것 같고,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뭘 얻고 뭘 잃고 있습니까? 한국당 자체적으로 좀 한번 좀 진솔하게 좀 이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약간은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요.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있죠. 네,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역 바닥 민심을 가면 궁금해요. 예. 일단 민심은 이제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야당 역할이 사실은 이제 막는 거거든요. 예. 잘못된 정책을 막는 거고, 뭐 잘된 정책은 저희가 뭐 지지를 해주지만, 예. 그래서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막다 보니까 바닥 민심은 그런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협상 지렛대를 확보를 해야만 야당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장애투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소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번에는 제가 볼 땐 추경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추경안에서는 한국당의 이런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해서 지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 구성 틀인 선거법 강행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은 요구 받아야지만 국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거기도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주된 목적은 경제청문회를 통해서 추경안에 대한 합리적 수정이지만 예. 그에 비해서 협상력의 재고 또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 보장받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지나가듯이 하셨지만 제가 귀에 탁 걸리는 거는 선거법 개정안 맘대로 처리 못하게끔 하는 그 이 보장만큼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지 않으면은 그냥 어영부영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군요. 속사정은. 예, 선거법이 사실은 이제 저희로서는 예. 뭐 이게 뭐 꼭 진영 대결은 아니지만 예. 차기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국회 역학구도에 상당히 위험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윤 미칩니다. 변호사님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속사정에 대해서 좀 핵심을 딱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경제청문회니 추경안이니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뭐 명분이고, 진짜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 상태로 어영부영 얻은 것도 없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그냥 올라타 버리면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요. 이 뭐 단순 명분도 아니죠. 추경안이 단순 명분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 이해는 돼요. 야당 입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이거 확실하게 우리랑 협의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은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라는 그 속사정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이해는 왜 그러는지 조금 설명이 됩니다. 민주당은 네. 도대체 속사정이 뭡니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에서 민주당이 얻는 것도 없잖아요. 선거법 개정안 된다 그렇죠. 치면. 예, 저는 뭐 이 민주당 부분에 손해잖아요.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최종적인 국정의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야당은 그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비판을 세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양 진영의 강성 지지 세력을 너무 의식한다 이런 것 같아요. 누가요? 그 양 당이 다. 양당 지도부가 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강성 지지 세력이 막 뭐라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이렇게 잘 갈라 그러다가 다시 세모 리더십으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이렇게 좀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를 야당한테 하려 그러면
뭐 문자 폭탄이 날라오고 뭐 강성 지지자들한테 막 아, 민주당도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예. 어,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이 냉정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은 국회 파행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돼도 민주당 지지도 40% 넘었죠. 대통령 지지도 50% 유지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손해날 것도 없다라고 급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굉장히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 싸워서 그 강성 지지부터 지지 세력을 결집했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그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은 실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래 꺾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좀 바꿔서 이제는 그 충분한 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들어와서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꿔야지만 아 저기가 능력도 있고 합리적인 세력이구나라는 걸 인정받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렇게 주장만 하는 거 가지고는요 목리 세력의 지지분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 때는 이렇게 나가서 막 싸우다가도 딱 야당이 들어오게끔 명분을 탁 던져주는 그런 정치력이 좀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는 그게 없다라는 그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역시 그 강성 지지 세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명분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강성 지지 세력이라 하면 이른바 친문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문 세력일 수도 있고, 예. 뭐 그 과거에 이제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있던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든 간에 말씀하시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 세력들은 뭐예요? 자유한국당하고는 대화하지 말고 계속 이대로 밀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약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 국정을 잡았으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여당 그리고 같이 죽자는 야당 이게 있으면은 불행해지는 거는 국민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왜 전쟁에서도요 각 지휘부는 살아남아요. 왜? 그 지휘부가 공격을 지휘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세력이 되게 두텁거든요. 근데 그런 참호 같은 게 없는 중간에 있는 일반인들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컬레트럴 그러니까 그 수반되는 피해에 의해서도 쉽게 이렇게 막 목숨을 빼앗기거나 피해를 입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수반되는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민 말씀하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는 지는 당이 이길 것 같은데 져주는 당이 이길 것 같은데 장혜찬 평론가님 우리가 뭐 항상 보면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가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지만 양비론처럼 또 무책임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좀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국민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 어느 당이 져주는 게 지금에서는 정답으로 보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한국당의 전략에서 좀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예. 추경이 정말 급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나와서 언급까지 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에는 국회 방문해서 다 각 정당 원내대표들 만나려고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네. 그 정도 상황이면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양보를 해도 되지 않은가. 이게 누가 잘했고 못했고 지금 지지율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정 지지율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계속 이 상황을 가져가는 건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조금은 들고 있고요. 회담의 순서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제안할 수 있잖아요. 1대1 회담, 5당 회담에 묻힐 것 같아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면 뭐 까짓거 1대1 회담 먼저 합시다. 이렇게 청와대가 받았을 때 순서만이라도 양보해 준다면 그것까지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순서 하나조차 양보를 못 해주고 5당 회담에 이은 1대1 회담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추가적인 제안은 없다고 정무수석이 말했거든요. 네. 근데 추경이 정말 우리 국민 민생 살리는 게 이렇게 절실하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그 순서 하나를 도대체 왜 못 바꿔준다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타협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지금의 상황에서 타협될 가능성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하든 1+3이든 3+1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니까 그냥 통 크게 받아라. 그냥 뭐 이렇게 대수냐? 그러니까요. 사실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전 대표와 1대1 회담 단독으로 아예 하셨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적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이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직접 제안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한 문제라면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담 만약에 1대1 회담 풀리잖아요. 예. 그 원내대표단에서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나 이런 것 뭉개고 넘어가실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고 출구 전략을 주는 것이 저는 한국당을 국회로 복귀시키는 가장 첫 번째이고 중요한 키라고 뭐 내부적인 시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평으로 하는 분석대로라면 이 사태 해결의 해법의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 생각합니다. 거예요. 그런데 윤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쥐고 있는 키다. 이건 양 당이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는 전국 정책의 키도 예. 단초도 청와대가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이상의 재량은 없지 않나. 그래서 청와대에서 통큰 결단을 해주시면 아마 급속히 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키를 쥐고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양비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 좀 해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 청와대까지 가는데 김선일 평론가님은 궁금합니다. 생각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양비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양비론 진영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익을 대변하면은 양비론이 아닌 거냐? 그러면은 제3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진영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양비론입니까? 그러네요. 저는 네, 그거는 네. 양비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도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제3지대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을 위해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양비론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좋습니다. 양비론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이 정치 진영들이 하는 일의 최종 심판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죠. 뭘로 심판하냐? 민주주의에서 표로. 선거로 심판하잖아요. 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야당이 지금 여당이 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지율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깎아먹는 게 뭐냐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국민이 알았으면 충분히 알렸으면 그다음엔 할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이미 양 당이 국민에게 할 얘기를 다 했고 네. 알릴 만큼 알렸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는 당이 무조건 승리하는 당이 될 거라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먼저 동감합니다. 양보하는 쪽이 국민들한테 표를 더 얻는 당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좀 소개를 하나만 예. 해드리면요. 국회 파행이 책임이 어디에게 있는가에서 민주당은 28%고 자유한국당이 48%예요. 네, 28%, 이게 왜 그러겠어요? 48%.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여당에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러려고 뭔가 쓴소리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는 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왜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한국당은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단독 개원이라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청와대와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영수회담은 어떤 이유로 다시 돌고 돌아 원점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각 당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여야가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분열의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뭐 쪼개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안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복잡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여당부터 갈까요? 야당부터 가야 되겠다. 친박신당 이건 뭐지 가시화된 거니까 요거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저 현장 밑바닥 저 당협위원장으로서 막 이제 거기 돌아다니시니까 수도권이니까 더 민감하시겠다. 친박신당 가시화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니에요? 각자 도생의 한 발로였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친박신당과 같은 이제 신당 출연하기에는 다소 좀 정치적 지형이 아직은 맞지 않다. 저희가 선거법 개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야권 내 분열 네. 이런 걸 때문에 이제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홍문정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탈당계가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탈당계라는 게 뭐 팩스로 한 장 띡 보내면 탈당이니까 그게 접수됐느냐 안 됐느냐는 국민들한테 중요치 않은 거고 홍문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선언하셨으니까. 선언했으니까 다현 애국당 가서 공동대표 맡았죠. 뒤따라올 의원이 9월, 10월 되면 4, 50명은 될 거다. 장담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명쯤 갈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공천이 가시화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국당이나 같은 뭐 신당의 그 당세를 보면 예. 만약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비례대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역구 의원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에 포섭될 수 있는 인원만 아마 조율 내지 뭐 의사 전달이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당 내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몇 명 갈지는 모르겠으나 홍문정 의원이 장담하는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40명, 50명 우르르 나가서 당이 쪼개질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당 전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나갔던 바른미래당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때와는. 예. 각자 도생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역으로 밑바닥을 이렇게 막 다지고 계시는 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제2의 18대 국회 같은 제2의 친박연대 같은 태풍급 바람이 아니다라고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게 선거법에 아주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좀 하시다가 나왔는데 핵심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쵸. 지금 걸려 있는데 예. 이거 되면 얘기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져. 왜냐하면 이게 100% 연동이면은 자유한국당에 정당 투표를 줘도 비례의석 확보가 가능하지만 네. 50% 연동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 한 30%에서는 한 석도 비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30%의 정당 투표가 4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예. 여기 우리는 다 사표되니까 우리한테 투표 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일로 30%를 만약에 다 보낼 수 있다. 네. 최선의 시나리오로 그러면 45석 정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0%면은 네. 비례로만. 어허. 예.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렛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따라올지 모르지만 선거법이 만약에 되면 네. 하나의 위성 정당, 친박 정당을 만들어서 저기 자유한국당에 표 가는 거는 정당 투표는 다 사표입니다. 그 30% 35%를 보수 진영이 왜 낭비를 합니까? 이거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힘 합쳐가지고 보수 진영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네. 선거법 개정의 큰 함정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한 번 더 톤을 좀 돌아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현 뭐 선거구제가 유지되면은 뭐 하나만한 소리지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그러면 정당 지지율 한 10%쯤 갖고 있는 정의당이 현재 6석이 아니라 30석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박근혜 신당이 생겨서 지지율 10%만 확인된다면은 단순 계산으로만 가도 30석, 40석 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라는 전제 아래 움직인다면 유의미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반대로 선거법이 무산되면요. 선거에 무산되면은 뭐 그 본인은 어차피 본전인 게 지금 공천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큰 배팅이 되는 거죠. 선거법 개정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평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평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차차수속 태풍이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고요. 정리 깔끔해요? 네, 뭐 선거법 개정안 자체도 사실은 이게 연말 국면이 되게 되면 다른 정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받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안 안 된다고 네,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바라볼 때 막상 이걸 받자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이다라는 게 벌써 수면 아래에서는 팽배하게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그 무리수의 이 대한애국당으로 가는 신공화당으로 가는 한국당 의원들이 많을 것인가? 차라리 이번 공천 경쟁에서 다소간에 불리하더라도 이 안에서 남아서 계속 싸우고 울타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좀 변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나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 또 한 축으로는 지금 한국당이 생각하는 보수 통합은 이 대한애국당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 있는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이러한 바른정당 출신의 보수 의원들과의 통합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김용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히려 더 잘 됐다. 더 잘 됐다. 알아서 나가주니까 보수 통합 이제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태극기 세력 이번 기회에 잘라내고 공천 시작되기 전에 일찌감치 나갈 분들 나가주시고 우리는 중도 세력인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더 추진하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의 프레임을 무엇으로 짤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예. 보수 안을 잘게 쪼개서 뭐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더 보수 덜 보수 이것이 다음 총선의 프레임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설령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의 프레임은 친문 대 반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하. 그렇다면 그 프레임 아래에서는 이런 작은 군소적인 깃발들은 제가 봤을 때 명분을 잃고 그래도 미워도 자유한국당, 이 반문 진영의 중심에 힘을 실어줘라라는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것이다.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문정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 등이 추구하는 이 신공화당 움직임은 찻잔송 태풍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 질문이 아니라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3김 다 돌아가셨고 3김 이후에 정치 그 자체인 정치인은 박근혜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볼펜 하나, 지게짝대기 하나만 내리꽂아도 당선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이 20명은 된다. 선거법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신당은 탄생되면 최소한 20석 원내 교섭단체는 만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 박지원 의원의 전망에 대한 세 분 정치 패널들의 의견 한번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부터. 딴 거 다 빼고 요 전망만. 예, 저는 박근혜 뭐 신당. 선거법이 만약에 안 되는 걸 전제하신다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 네. 아무리 박근혜라도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는 명분이 거는? 너무 없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교훈을 국민한테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이 있는 사람도 그 명분을 넘어서서 투표장에서 투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안 보거든요. 된다. 예. 선거법이 개정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표가 변수가 되지 않는 한 현 제도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께서 발언을 너무 빨리 지금 뱉고 계시는 거예요. 공천 잘라낸다. 잘라낸다. 예, 그러면 예. 공천을 잘라낼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선거법도 찬성으로 돌아서고 막 이렇게 되면 전국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자, 역시 김상일 평론가님은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선거법 개정안 변수가 너무 밀착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박근혜 신당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박지원 의원은 전망하시는데 윤 변호사님 현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다음 총선의 프레임은 이제 그 정권 심판이기 예, 때문에 예. 그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이게 딱 보수라고 말하긴 그래도 반문연대식의 견제 심리가 몰아주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박근혜 신당에 대한 표 나뉨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태극기 부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면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편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부대라는 게 뭐 통칭되는 분들도 똑같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이제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부분도 네. 그러니까 위정자 중에 일부분의 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전체 집단에 대한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그걸 뺀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딱 나눠서 이 나누는 프레임은 사실은 여권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 토론을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윤 변호사님 같은 젊은 정치 신인들에게 정말로 궁금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 윤 변호사님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 신인들이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태극기 부대와 자유한국당의 이 보수는 통합의 대상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평가 부분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이 이것이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에 대한 아니 평가 그걸 문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니라 예. 제 질문의 요지는 황교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젊은이들 중에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아니, 같이 아니 못 가요? 제가 제 생각을 반대편의 여쭤보는 게 목소리에 아니고 대한 논거가 사실은 특별히 없어요. 왜냐하면 한때 누굴 지지했느냐보다는 예. 누굴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더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이 되고 됐고. 거기에 지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네. 지금 리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라의 왜 리더가 박근혜를 바뀌었어요. 쳐내야 되느냐?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문연대를 형성합니다. 예. 같이 못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그 범주가 달라지게 되면
뭐 같이 가냐 못 가냐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고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가신 홍문정 의원도 아이고 왜 가십니까? 일로 나가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홍문종 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행보를 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흉중에 따른 어떤 큰 뜻이 있다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당에 가서 만약에 한국당과 대한민국당이 나중에 합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냐라고 되묻는다면 네.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총선 임박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같은 질문도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부터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방향성과 한 울타리 생활이 가능합니까? 한국당 내에서? 박지원 의원 질문에서 갑자기 바뀌었는데 네. 저도 아까 프레임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더 크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신당은 떨어져 나간다고 예측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프레임 하에서는 보수 세력이 계속 분열했던 이유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 프레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벌써 2년 가까이 지나갔고요. 2년이 지나갔고 다음 총선에서의 이 선거판을 휩쓸 프레임은 윤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가 훨씬 더 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 황교안 대표를 더 지지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느냐 여부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느냐 마느냐로 뭉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소수적인 어떤 의견 차이는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샵 3698로 문자를 주시는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은 태극기 정치 세력과 황교안 현 체제를 나누려고 하는 앵커의 질문은 우문이라는 거에 집중이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역시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태극기 부대와 이 현 황교안 대표 체제를 분리하는 거는 이건 분열이라는 시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선거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이 경쟁 구도가 나오면 같이 못 가죠. 근데 선거법이 통과되는 순간 홍문종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아류 정당이 없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당의 정당 투표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다. 네. 바른당이 가져갈 수 있다. 다단제로 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여기도 3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당 투표가 사표가 된다면 예. 당연히 저기 친박 신당으로 가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연립 체제로 예. 해서 동행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내부에서 이런 전략적인 의논을 잘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네. 동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경쟁 구도가 생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눈앞에 다음 선거라는 절대적인 현실 이익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찢어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심은 예. 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쪽에서 먼저 전략적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흔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이 김종인 전 대표도 많이 썼던 말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쉽게 말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세모. 네, 확실하게 이게 예. 기다 그르다가 아니라 적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탄핵의 어떤 정당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예. 감싸 안아서 가고 싶어 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태극기 부대에 속하신 분들이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 전략적 결단을 먼저 내려주신다면 선거에서 같이 갈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보수가 분열해서 다음 총선에서 백석을 건지든 못 건지든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요구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택은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태극기 세력 이쪽에서 먼저 무엇이 더 전략적인 선택인가, 무엇이 보수를 살리는 길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권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한 축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 측에서 전국을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계속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은 이 보수 진영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표가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윤 변호사님한테 견해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 어감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정계 개편 이 야권 분열이 달려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그 큰 불협화음 없이 아마 그 통합 수순을 밟는지 여부가 뭐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탄핵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절차잖아요. 법적인 그렇죠. 절차인데 그 당시 하야도 또 논의가 됐었어요. 스스로 내려놓고 총리가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상의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야라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예, 지금 저는 예. 조금 다른 게요. 그 기본적으로 태극기 세력은 시스템으로 갖춰진 그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단해야 된다는 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멈춰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 딱 하나만 제가 네.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저 핵심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면은 뭐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죠. 아니 네, 저 선거 대법원 상황에 판결은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어느 시점 되면 나올 것이고 네. 되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 안 하시겠어요? 언젠가는 청와대 사면은 고민하겠죠.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총선 전후. 그 상황이 굉장히 그 급박하게 가면 총선 전에 사면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럼 총선 전에 사면되면은 한국 보수 진영은 네. 통합으로 갈까요? 분열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건데요. 예. 황교안 그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결론이 실종된 리더십이잖아요. 자꾸 세모 리더십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보면 알아요. 한 지붕에서 두 가족을 거느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차라리 이걸 잘라서 그 전략적 연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런 결단을 못 내리면 제가 볼 때는 한 지붕 안에서 계속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질이 멸렬해서 총선에서도 결국에는 저 세력은 믿을 수 있는 세력이 못 된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장평환님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 사면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정치 상황에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치적 결단으로 사면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총선 이전에 사면을 해주게 된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적폐청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면서 사면 못할 뭔가 거다. 선거적으로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면해준 것 아니냐 이런 내부 비판에 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총선 이전에 사면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다. 예. 우리가 그 사면에 대한 정치적 여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총선이라는 큰 산을 넘고 고민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지금 국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내의 어떤 친박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 위성 정당을 염두에 둔 체제로 갈지 아니면 다 포용하고 갈지를 굳이 아직 결단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설령 또 다른 정당이 이 보수 세력의 비례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 정당에 대해서 위성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가늠을 하고 바라보는 것은 해당 정당이나 그 정당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우리 정당이 더 많은 정당 지지율을 받고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는 게 옳은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신당 창당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지를 예단하기에는 현 시점으로 조금 이르다라는 걸로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싶었던 게 민주당의 친문 비문 이 기싸움 이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짧게나마 좀 여쭤보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이긴 한데 양정철 원장 행보가 굉장히 커지고요. 이호철 전 비서관 돌아온다 그러고 전해철 의원 부엉이 모임 한다 그러고 이른바 삼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친문 세력과 이재명 지지자들 요즘 홈페이지 막 되게 싸우고 난리 났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도 간단치 않나요? 저 구체적인 싸움 양상은 이제 살펴보지 못했지만 네.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눈치 안 보는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이 될 만한 그렇게 지방 그 연구원들하고 정책 공동 협약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계신 걸 보면 알면서 그러는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사한다고 봅니다. 불사하는 거다. 감수하고 감수하고 불사하는 거다. 예. 이번 내년 총선은 이제 민주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도 치르는 것이지만 친문 계열의 약진을 도모해야만 후반기 운영이 수월하다. 왜냐하면 차기에 이제 다음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게 되면 네. 그 대선 후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원내 장악이 필요하거든요. 친문 입장에서. 어허. 그래서 아마 친문 진영 확대에 사활을 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정철 원장의 광폭 행보는 누가 뭐래도 계속될 거로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그대로 보시는 갖고 왔습니다.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다. 김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심각합니까? 민주당 내 이 친문 비문 싸움이? 이게 당원 게시판이라서 뭐 당연히 윤기찬 변호사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그럼 김평론가님 들어가세요? 네, 전 보세요? 들어가죠. 예. 좀 심해졌어요, 실제로? 예, 굉장히 그 언어가 거의 뭐 막말 수준의 언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걸 열어줘가지고 장을 열어준 셈이 돼버려가지고 예, 안 그랬으면은 그렇게 사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양정철도 원팀을 강조하고 이재명도 이제는 친문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그러고 근데 왜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 세력이라는 거는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다. 오히려 의원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의원이 옛날에는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다가도 네. 말 한마디를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문자로 막 날라와요. 그러면 그게 모 의원이 중진 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를 네. 몇 선 할 동안 이거를 많이 봤으니까 버티지 초재선이나 이런 사람들 이거 못 버텨. 그 이렇게 정도로 멘붕이 빠질 정도로 그게 심하다. 그렇죠. 예. 멘탈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들의 이른바 진성 당원들의 이 응집력이 대단하군요. 시간이 다 돼서 저 1분 드리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민주당 내 이 변화가 총선을 앞두고 유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 국면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친문 반문 논쟁이 격화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우선은 지금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 한껏 몸을 낮추고 있고요. 네. 제가 주목하는 갈등의 양상은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원장 썩 좋은 사이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고 사이 좋던데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해찬 대표의 행보와 양정철 원장의 행보가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두 사람 다 내가 전략가고 내가 다음 대선을 창출할 수 있는 킹메이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당장의 급한 갈등은 이 이해찬 당대표와 또 친문 진영, 새로운 핵심 1기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끌어들이려고 하는 양정철 원장 사이의 갈등이 민주당 총선의 불씨가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네. 자, 국회 얘기로 시작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양정철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 시즌 2 자리 마련해서 민주당부터 그때는 거꾸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김상일 평론가님, 장례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한 것은 무려 5기수나 현 검찰총장 기수를 내려서 하는 서열 파괴 인사입니다. 파장이 클 겁니다. 검찰 안팎의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법무차관, 대검차장 등 쟁쟁한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청와대의 선택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 후보자로 발탁된 첫 사례, 현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서열 파괴 파격 인사입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적임자를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권 내에선 차기 총장은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논의의 핵심일 정도였습니다. 단골 검사란 평가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국정 철학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를 낙점한 건 검찰 개혁의 상징성과 조직 장악력 양쪽에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낮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민주, 평화, 정의 세 당은 검찰 개혁 적임자라며 환영했고 한국, 바른미래 두 당은 검찰 중립성이 훼손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치열한 청문회 공방이 예상되는데 다만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들어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들은 어제 윤석열 이름이 원래대로 우리 국어어법대로 하면은 윤석열 이래야 되는데 예. 본인이 윤석열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예. 이름만큼은 본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원칙이래요. 예. 어렵지만 또박또박 해야 어렵지만 예. 윤석열 예. 검찰총장 지명자 예. 얘기 어제는 하루 종일 법조는 이 얘기였겠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파격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좀 코드 인사 냄새가 많이 난다는 분들도 네네.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분들은 그 위에 기수들이 한 30명 되는데 고검장 검사장급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나오면 정관 예우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시장에 공급 과잉 돼가지고 예,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네. 이제 그 웃으면서 하지만 언중유골이라고 그 기수 파괴도 그렇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시선이 더 많았던 것 좋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부터 뭐 잘했네 못했네 그거 뭐 대통령이 선택하신 거니까 예. 그거는 뭐 이제 그 평가는 나중에 이제 받는 거고 현실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0명이라 그러셨죠? 예, 예. 동기하고 그 위에 남아 있는 선배들 예, 예. 다 안 나가겠죠?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죠. 예, 그럴 것 같은데 윤석열 예. 그 지명자는 19기 20기 그러니까 본인이 23기인데 네. 문무일 현 총장이 18기고 19기 20기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옷을 벗더라도 네. 21기에서 이제 자기랑 동기인 예. 23기까지는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라는 의사를 벌써 표시했다고 그러면 해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옷 벗지 말고 그냥 남아 계세요라고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겠죠. 근데 어제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워낙 저기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예. 부수죄 기수만 났지 서울법대로 따지면은 예. 다 저 학교 선배니까. 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가까운 나이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머물러 달라라, 이제 남아 달라라고 하는데 한 30명이 공백이 생긴다는 거는 조직 면에서도 상당히 불안하죠. 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서는 그 쇄신 문제를 얘기했어요. 조직 쇄신의 과제를 잘 수행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쇄신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확 물갈이해서 그쵸. 그냥 갈아엎어라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죠. 주류들을 바꾸겠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의 그 청와대 발표 기대한다라는 그 쇄신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글쎄 윤석열 그 지명자는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제 다 됐다고 봐야죠. 네. 됐을 때 본인의 뜻하고 청와대의 뜻이 어떻게 조율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건 좀 봐야 되는데. 뭐 개혁의 적임자니 뭐 강직했네 이런 얘기 뭐 저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통과해야죠.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되는데 거쳐야 되는 거죠. 네, 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또 청문회라는 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하면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반쪽짜리 국회가 열릴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그럼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할 건지 법사위나 이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럼 뭐 여당만 했을 때 열릴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설사 열린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 윤석열 그 당시 여주지청장일 때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그 댓글 조사 외압 예. 얘기를 하고 할 그 때 말이 멋있긴 멋있었어요. 네.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이제 그 질문을 한 거는 그때 한국당 의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사람에 예.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 기계라든가 그 언변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를 해도 한국당이 끌려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렇죠. 예. 혹시 뭐 쟁점될 만한 요인이 있어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제 코드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코드 인사야 뭐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명하면 하는 거지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질문들도 꽤 나올 것 같고 뭐 어쩌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제 특검 때에 뭐 태블릿 PC 얘기도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부인이 이제 좀
늦장가라고 표현하죠. 네네. 52세 때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아니 뭐 장가 결혼을 네. 일찍 하셨나 늦게 하셨나는 뭐 개인 사생활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부인이 네. 재산은 좀 평균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그러니까 그 지명자의 재산은 예금이 한 2억 좀 넘는 예금이 전부이고 그러니까 본인 예산은 그 2억이 다예요. 예, 그게 다이고 워낙 이제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 이제 예, 알려져 예.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상당한 재력가예요. 그래서 신고 금액이 65억 9천 정도 됩니다. 65억 중에 2억만 내 재산이고 나머지는 다 와이프 거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뭐 지금 나왔던 얘기는 또 장모, 부인의 어머니가 관련된 형사 사건 뭐 처리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인이 최근에 비상장 주식을 한 20억치 샀는데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해지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저 지명자는 다 뭐 해명을 했어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내가 투자금 회수하라고 했다 뭐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그 본인 윤석열 지명자 본인에 대한 거는 크게 오점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부인의 재산 관련 예, 같습니다. 검사들 해서 검사장들 이상들 되고 그 검찰총장 후보자쯤 되고 그러면은 뭐 돈 문제 가지고 재산 문제 가지고서는 뭐 문제 되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예. 요즘은 알겠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가 미지수다 그 말씀이시네요, 이실 예, 변호사님. 근데 미주수인데 또 열린다 해도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좋아요. 들어요. 그러면 예. 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는지 안 되는지도 그것도 그 지명에 임명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안 예. 되고 됐다고 보면 되네요. 예, 예. 그럼 이제 7월 예. 24일인가 문무일 7월 24일이에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퇴임일이거든요. 네,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또 누가 되냐 그게 좋습니다. 또 관심일 뭐 그럼 겁니다. 저 국민 여러분들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총장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 예. 후임 인사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나 옷 벗느냐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당 얘기로 좀 가보죠. 한성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왜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사퇴하겠다 그러고 지금 이제 전화를 잘 안 받나 봐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던데요. 예,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그런데 이제 당 안팎에서는 그 전에 이제 추경호 부총장하고 사무부총장하고 업무 분장 관계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다 소문이 그게 있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총장이 더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그 부총장이 좀 더 실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좀 아시려나 모르겠다. 화면으로 보시는 한선교 전 사무총장은 황교안 총리의 성균관대학교 후배죠. 예, 그래서 3년 후배인가요? 성균관대학교 라인으로 해서 꽤 신임을 받는다. 이래서 사무총장에 발탁됐다고 알고 있고 예. 추경호 의원은 총리실 근무를 했었던 그렇죠.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했으니까 국무총리 때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같이 또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죠. 알았어요. 그럼 예. 이제 이해됐어요. 예. 자, 성균관대학교 라인하고 예. 총리실 라인하고 충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인의 충돌보다는 이제 추경호 부총장이 또 기획통으로도 통하고 하기 예. 때문에 그쪽으로 좀 그 일이 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성교 사무총장이 좀 소외된 것도 있었어요. 정보가 소외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욕설 사건이 나온 거예요. 예, 당 사무처 그 소문이 그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무처의 당직자들이 추경호 부총장 이 총리실 출신의 추경호 부총장한테 보고하고 그러면서 사무총장인 한성교 사무총장한테는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예, 예. 그 갈등이 결국은 사퇴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뭐 이런 뭐 걸레질 이런 발언도 있었지만 예. 근데 딱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만둔 거예요. 사무총장 지금 공천 앞두고 총선 앞두고 사무총장은 정말 노른자위 당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외모를 봐도 살이 많이 빠졌지만 그 금주도 하고 많이 이제 건강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각의 소문은 실제 건강이 건강도 상당히 안 안 좋으셨다. 좋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셨던 건강상의 이유도 일부 요인이 됐고 이런 이제 불협화음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화끈하게 한성교 사무총장 이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냥 사퇴를 해버리셨다. 예, 근데 뭐 좀 그 한성교 사무총장이 좀 이렇게
그 두루두루 막 친하고 이런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네, 네. 예. 자, 한국당 내에서는 어찌됐든 이 사무총장 지금 누가 이제 된다가 또 관심사겠군요. 후임으로 이제 강석호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되고 김재원 의원도 거론이 되는데요. 네. 강석호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싶었었죠, 사실은.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직 제안이 됐을 때 싫다고 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요새 뭐 친박, 신당설도 나오고 있고 사무총장도 저렇게 사퇴를 하고 이래저래 하여튼 뭐 두숭숭하네요. 좋습니다. 좀 법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예. MB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나와 계시죠? 예, 예. 그때 조건으로 그때 분명히 기억나는 게 딴 데는 못 가고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그 가족들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중간에 그 집에서 일을 하시는 그 예. 가사 도우미 분하고도 접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또 그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를 냈었죠.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신청서를 냈었고 뭐 또 교회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네. 외출 관련해서 또 그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증인 신분이 다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 다 불렀으니까 이제 그 좀 여러 사람들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더 면접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또 그런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서 판사가 그럼 요런 사람들은 만나세요라고 허가해 줘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옛날 참모들 다 만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 맞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보석이 취소가 되고 바로 다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예외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 법원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재판부에서 예외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언제 만나라라고 하면은 접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됐던 거지 뭐 법원의 그 허가사항 이외를 다 넘어설 수는 없다. 예, 그럼 바로 구속이 다시 될 수 있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MB 얘기 나온 김에 그 네. 재판 얘기 좀 해보죠. 뭐 저 불구속으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계시기는 한데 삼성 뇌물 액수가 100억이 넘었다 그러던데 액수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가 60억이 좀 넘었었죠. 그렇죠. 1심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 새롭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요? 그게 이제 그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 이 한국 법인에서 그 다스의 그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에서 예. 그 추가로 대납한 게 있다 로펌에다가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예,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거를 지금 이 소송을 MB 항소심을 관장하는 검찰에 네. 보낸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런 경우를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재판을 하는 이 공소장 자체의 숫자가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했다가 아니고 하겠다. 예, 그리고 공소장 변경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예. 그렇게 변경하라라고 허가를 해줘야지 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여부 때문에 한 3, 4회 정도 재판이 더 진행될 거라고 그러네요. 한마디로 검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이 변호사님 설명대로 하면 추가 뇌물이 더 있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MB 측 뭐 항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MB 측이 이제 관련 증언자들이 뭐 이학수 사장이나 예. 분들이 와서 그 이외의 뇌물은 없었다. 그 위에 대납, 소송비 대납은 없었다고 다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증언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관련 증언자들의 돈을 줬다는 관련 증언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재판 진행 중인 거니까 뭐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MB 쪽에서 이게 숫자가 좀 늘어나면은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1심에서 15년이 나왔는데 그렇죠. 15년이 선고됐는데 뭐 50억이 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더 부담스러운 늘어났네요. 거죠. 예.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군요. 이거 하도들 많이 구속이 되어서 징역 많으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많은 분들이 더는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에선 언제 돼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차악이냐 차착이냐 이 정도 차이였겠죠. 그럼 왜 윤석열이냐? 개혁 적임자 운운은 저는 잘 모르겠고 윤석열 아니면 누굴 시키냐? 이 설명이 더 와닿습니다. 코드 인사라 비난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중앙지검장 발탁 때보단 탄성과 감동이 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보니 원칙과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2년 전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으로 해놨더니 청와대 눈치만 보더라.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 하는 거 보고 총장 시킬지 말지 결정하더라. 우린 그 구조를 깨겠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시스템 이젠 없다. 청와대 그 당시 설명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는 윤석열을 총장시킨 거지 중앙지검장을 총장시킨 건 아니다. 이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결국 원칙, 약속, 시스템보단 내 사람을 선택했다가 맞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감동보단 괜찮을까? 잘할까? 걱정이 앞서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님 입장하십니다. 공인인증서. 기간 만료되셨습니다. 또 갱신하라고요. 휴대폰 인증.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신규 비밀번호. 문자 특수 기호 숫자 포함해. 바꿀 것도 없어요. 아이원번 6자리 비밀번호. 아이오백. 다 처리되셨습니다. 그새 자, 다른 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자리로 안 되는 게 없구만. I'm the one. 아이원백.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 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은 커진다. 39년의 믿음. 맞다 개보린.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삼진제약. 남자들도 개보린. 왜 수분을 채우려 했지? 피부는 워터프루프인데. 피부에 진짜 필요한 건 유단백 보습. 유단백의 풍부한 사슴유로 시작. 뉴오리진 디어리스트. 인구 절벽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o she ran away in a sleep.